소비란 가게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알고 있죠? 자, 가게가 뭐예요? 가정. 보통 가정이라 해도 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제활동의 3주체 이런 거 배웠어요? 통합사회 시간에? 뭐 누구 있어요? 경제활동의 주체. 기업. 정부. 가게, 정부, 기업.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는 일단 빼고 가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기. 소비를 해줍니다. 기업이 물건을 열심히 만들면 가게에서 그 물건을 소비를 해주죠. 그럼 소비자로서의 역할만 하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기업이 돌아가려면은 누가 있어야 돼요? 노동자가 있어야죠. 그렇죠?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직원은 어디서 나와요?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엄마 아빠들이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게의 주요한 경제 활동이 뭐냐면 소비하는 것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인데 일단 여기서는 소비에 대해서 볼 거예요. 소비란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는 거죠. 재화 서비스도 한번 했어요. 그렇죠? 서비스는 돈 주고 남에게 일 시키는 거는 거의 다 서비스인데 얼마나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원인, 그런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의 크기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소득이 커야지 소비도 많이 하겠죠. 특히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 가처분이란 처분할 수 있는, 처분이 가능한 소득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커야지 당연히 소비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가처분 소득 중에는 내가 이거를 소비 말고 다른 데 써야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소비와 가처분 소득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한다. 양의 상관관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통계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비도 이제 증가를 한대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비례관계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보통은 비례관계로 이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고 어떻게 되냐면은 대체로 점을 찍어보면은 이런 경향성이 보여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향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비도 많이 하더라. 근데 이게 사람마다 가처분 소득이 많아도 소비를 좀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그 처분 소득에 비해서 소비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이 전반적인 경향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음의 상관관계는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비례관계보다는 훨씬 약한 느낌이지, 그치?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커지는 소비의 증가분은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보다는 작다. 너무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소비의 증가분이 작겠지.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소비가 더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냥 망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돈을 100만 원 더 버는데 소비를 120만 원을 해버리면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처분할 수 있는 소득보다는 소비는 적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자, 소비자들은 증가된 소득을 전부 소비하지를 않죠. 그 중에 일부를 저축을 하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 지문 안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있으면은 소비를 한다. 나머지는 뭐 한다? 저축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국민 경제의 가처분 소득이 근데 이게 이제 개인이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로 보면은 그 경향성이 확실히 딱 보일 것 같은데 뭐 Y라고 쓴대요. 그리고 소비가 C 왜 그랬어? 소비 영어로 뭐였더라? 컨섬션 그러시구나. 자, 둘 사이의 관계는 C는 A 플러스 BYD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 1차 함수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하는데. 자, A가 이제 절편이고 B가 기울기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A는 무조건 0보다는 크고 B는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다.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네가 뭐 가처분 소득이 얼마건 간에 A만큼은 있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밥 먹는 거겠죠, 그쵸? 밥 먹고 뭐 이제 최소한의 집 그런 데 쓰는 소비일 거고 B는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이다. 이 용어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이 식처럼 소비와 가처분 소득 사이의 관계를 단순한 1차 함수로 표현한 것을 케인즈의 소비 함수라 한다. 뭐 케인즈 누군지는 모르겠고 그냥 소비 함수.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요거 어떻게 정리할지가 궁금해요. 이 함수에 나타난 소비와 가처분 소득 사이의 관계에서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도출해 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소비와 가처분 소득 사이에는 어떤 소비 성향이 보이는데 평균 값이 있고 한계 값이 있구나. 평균 소비 성향은 주어진 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식 쓸 수 있겠어요? 분모에 뭐가 들어가요? 분모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가처분 소득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가처분 소득 분의 소비가 얼마냐. 그렇죠? 이게 이제 평균 소비 성향이고 한계 소비 성향은 가처분 소득이 1단위, 그러니까 하나씩 증가할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낸다. 요거는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이게 둘의 차이를 알겠어요? 평균 소비 성향은 그냥 되게 간단한 거지. 그냥 가처분 소득분의 소비 얼마에 끝. 근데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은 가처분 소득이 조금씩 증가할 때마다 소비는 얼마씩 증가하니 이거를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증가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 한계 소비 성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정부는 효과적으로 경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경제 3주체 정부가 있었죠.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은 이것도 엄청 친절해요, 그렇죠? 식을 다 주네요. 자, 네 가처분 소득분의 소비 얼마냐 바로 나오겠죠. 평균 소비 성향. 그리고 한계 소비 성향은 이게 뭐 변화량을 뜻하는 거라면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는 얼만큼 또 증가하냐 혹은 가처분 소득이 감소할 때 소비는 얼만큼 감소하니 이런 걸 이제 계산할 때 쓰는 것 같고 할게요. 요거죠. 자, 전체 소비량이 있는데요. 뭐 일단 이 시점에서 한번 볼게요. 아직 증가를 안 했다 쳤을 때 소비를 이만큼 합니다. 가처분 소득이 이만큼입니다. 그러면은 평균 소비 성향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거분의 이거지. 근데 이거분의 이거 하면은 뭐가 나오겠어? 이거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쵸? 맞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은 뭐냐면은 이제 이 시점부터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어야 돼. 한계 소비 성향을 하려면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증가를 하는데 이제부터는 요만큼씩 증가를 하니까 요렇게 이제 얘분의 얘 기울기를 구하겠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 B 요게 뭐야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한계 소비 성향인 거고 그쵸? A가 뭐였지? A는 뭐야? 뭐 생존 최소한의 소비 그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소비. 그러니까 봐봐 가처분 소득이 없어도 요거는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를 알아야지. 왜 알아야 돼? 소득이 없어도 이만큼은 보장을 해줍니다. 기초급여 주잖아요, 그쵸? 그게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생존하려면 요만큼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그걸 소비하게 하죠, 그쵸? 최소한의 것은 먹고 사세요.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떤 나라의 2024년 가처분 소득이 100억 원이고 그의 소비가 70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100분의 70 평균 소비 성향. 그리고 2025년에 이제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이 1 증가했네. 1억. 1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70.6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뭐야? 1억 분의 0.6이니까 한계 소비 성향은 0.6이 된다. 증가한 만큼에 대해서 증가한 만큼의 비율을 구한 거니까요. 자, 케인즈 소비 함수에서 비례값이 0과 1 사이에 있다는 것은 가계에서 늘어난 소득을 전부 소비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저축한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다.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이만큼이지 기울기가 막 요렇게 되면 그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100만 원 더 벌면 100만 원 소비하고 200만 원 더 벌면 200만 원 소비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조금은 남기잖아요. 남기는 게 이제 저축이 되는 거죠. 그렇죠?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을 알면 평균 저축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도 알 수가 있다. 빠르게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별 내용이 없어요. 평균 저축 성향이라는 거는 가처분 소득 중 얼마가 되는 거를 또 저축을 하는지고 한계 저축 성향 똑같지. 가처분 소득이 1 증가할 때 저축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는 게 다 저축이니까 뭐 혹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면은 이게 뭐야? 1에서 평균 소비 성향 빼면 평균 저축 성향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1에서 한계 소비 성향 빼면 한계 저축 성향이다. 두 개 합치면 무조건 1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비 아니면 저축인 거니까. 맞죠? 가처분 소득의 크기가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맞는데요. 다른 요인들도 있대. 이제 여기서부터 복잡해지는데, 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까지 안 거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 재산도 있구나. 당연히 뭐예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소비도 좀 편하게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소득이 많지 않아도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의 일부를 갉아먹으면서 소비에 충당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물가 수준도 소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 물가가 오르면은 갖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의 실질 가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돼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거잖아. 그 라면이 지금 뭐 얼마나 1,000원 한다 치자. 근데 갑자기 물가가 올라서 라면이 10,000원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라면 하나 사 먹으려면 이제 10,000원이고 너무 힘들잖아. 내가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오늘 좀 맛있는 거 먹을까 하면은 그때 대략 8,000원 준비했거든. 그러니까 한 8,000원이면 맛있는 거 먹었어. 서울에서도. 근데 지금은 택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도 막 서울 홍대나 막 성수 이런 데 가봐. 막 미쳤어. 거의 2만 원 내야 돼. 그러니까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물가는 왜 오를까요? 물가는 왜 오르는 것 같아요? 나는 물가 오르라고 한 적이 없는데 물가는 왜 올라요? 생각해봤어요? 물가가 왜 올라? 기름. 기름? 근데 맞아요. 석유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지금 체감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물건은 석유가 없으면 생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유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요. 그리고 또 있어. 이거랑 다 연결된 건데 미국이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물가가 오릅니다. 석유는 뭘로만 살 수 있냐면은 아직까지는 달러로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에 가서 당신네 석유를 사겠습니다 하면은 걔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달러로 거래를 한단 말이야. 왜 그런지 알아?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무역을 할 때는 달러로만 거래를 해요. 원칙적으로. 왜 그래요? 안전해서.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왜 기축통화가 됐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지.
달러로 거래를 하는데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이 망하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그 있잖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많이 하는 얘기인데 미국은 보통 무역에서 적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한국이랑 무역을 하면은 한국이 흑자를 보고 미국이 적자를 봐요. 그래야지 우리가 달러를 얻을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한국은 막 핸드폰 열심히 만들지, 자동차 열심히 만들고 옛날부터 막 이런 거 되게 열심히 만들잖아. 그래서 되게 퀄리티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다른 나라에도 팔지만 미국에 되게 많이 팔아요. 그렇죠? 미국인들이 부자가 많으니까 그거를 팔면은 미국 애들이 달러를 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미국의 달러를 그렇게 모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달러를 모으는 거예요? 달러가 있어야 석유를 사니까 석유도 사고 오렌지도 사고 바나나도 살 수 있잖아요. 밀가루도 사고. 그러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거래를 하려면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열심히 물건을 수출해 갖고 달러를 이렇게 이제 그 외환 보유고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 놓습니다. 만약에 달러가 없어지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한 번 망한 적이 있어요. 그쵸? 그 배웠어? 1997년에 외환 위기라는 게 달러가 없었어요. 사실 나라에. 그치? 계속 그냥 빚져서 이렇게 돌리다가 사실 열고 보니까 달러가 없었다 이거잖아. 그래서 보통 미국이랑 거래를 하는 나라, 한국, 일본,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엄청난 흑자를 계속 봤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그 석유도 살 수 있고 이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그게 짜증이 난 거야. 왜 우리가 맨날 너한테 적자를 보냐.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 진실을 가리는 거고 헛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계속 달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 달러를 만들면 되지. 달러를 만들어요. 근데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겠지. 그렇지 않아? 달러가 너무 많아지면은. 그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뭐가 상대적으로 오르는 거야? 물가가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막 여러분 부모님 때 뭐 라면 하나에 막 100원 사고 막 그랬잖아. 그치? 막 버스 막 50원 내고 타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막 엄청 비싸졌잖아. 왜 그러는 거야? 뭐 석유 가격이 올라서도 있고 미국이 달러를 미친 듯이 만들었으니까 계속 화폐량을 늘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다른 요인도 있지만 그게 제일 크죠. 그걸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미국은 그 계속 무역 적자를 보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역 흑자를 볼 수도 있지. 무역 흑자를 보면은 미국이 이제 막 전 세계에 달러를 이렇게 막 빨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흑자를 보는 거야. 근데 흑자를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다른 나라들이 달러 화폐가 없잖아.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 달러가 없으면은 어떻게 거래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그냥 달러 쓰지 말자. 다른 돈을 기축통화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게 달러를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무역 적자를 보면서 달러를 전 세계에 이렇게 퍼뜨려야 돼. 그래야지 이제 다른 나라 애들이 달러로 그 거래를 해서 기축통화의 지위가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럼 미국은 계속 무역 적자를 볼 수밖에 없잖아.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 트리핀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 기출 지문에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고 그럴 수 있지 아직은. 근데 할 거예요. 기말고사 전에. 기대되지 마. 이거 할 거예요. 더 할 얘기가 있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거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애초에 왜 미국의 화폐가 기축통화가 됐으며 막 그런 게 다 나왔어요. 기출에서. 내가 국어 선생인데 이런 걸 공부하고 있네. 자, 그래갖고 이 외에 미래소득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소비자는 미래에 얻을 소득을 예상하고 현재 소득을 초과하여 소비를 늘릴 수도 있다. 그치? 그러니까 또 상식적으로 말이 되죠. 내가 지금은 소득이 별로 없어도 미래에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확실하면은 소비를 늘릴 수 있죠. 그 이제 가장 극단적인 게 그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있어요. 회계사 되면은 애들 다 마이너스 통장 뚫어 그래갖고 미친 듯이 막 쓰는 거야. 막 택시 타고 다니고. 근데 결국 다 갚거든.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게 이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거 해줘요. 그렇죠?
현재 소득뿐 아니라 미래의 예상 소득까지 감안해서 현재 소비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로 가볼게요. 프리드먼은 항상소득 이론이라는 걸 가져왔고요. 항상소득 이론이 뭘까? 모딜리아니는 생애주기 이론을 가져왔습니다. 프리드먼에 따르면 소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에 이게 항상 버는 돈이구나. 그리고 일시적인 조건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일시소득으로. 그렇구나. 자, 경기가 좋아지면 소비자들의 소득은 보통 때보다 더 높아집니다. 막 보너스 받고, 그쵸? 자, 근데 보통 때의 소득이 항상 소득이면 경기가 좋아서 추가적으로 받는 보너스는 일시소득이 되겠죠. 근데 소비자들이 소비를 비교적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싶은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항상 소득을 고려해서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 역시 이것도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매달 300만 원씩 벌어. 그러다가 이번 달 뭐 회사가 잘 돼갖고 나한테 막 보너스로 300을 더 줬어. 그러면 아싸 300 벌었으니까 플렉스 해야지. 그게 안 그런단 말이야 보통은. 왜냐면 이 소득이 잠깐 온 거고 또 내가 이거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보통 소비는 어디에 맞추냐면 내가 평소에 버는 그 소득에 맞춘다는 거지. 그쵸? 자, 항상 소득과 관련된 한계 소비 성향이 크다. 자, 한계 소비 성향이 뭔데요? 뭐예요? 까먹었어. 한계 소비 성향이 뭐예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소비 많이 해야지 이런 성향이란 말이야. 이거는 뭐 심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성향이 항상 소득은 커. 그러니까 내 기본적인 고정 월급이 올라가면은 이제 나도 좀 더 비싼 거 사 먹어야지 이게 되는데 그냥 이번 달만 갑자기 확 벌었다 그래서 내가 소득 수준을 늘려야지 잘 안 그런단 말이야. 소비 수준을. 그리고 일시소득과 관련된 한기 소비 성향은 그보다 훨씬 작죠. 일시소득이 갑자기 확 늘어났다고 해서 소비를 많이 하는 경향은 약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좀 상식적이죠. 자, 그 다음에 모딜리아니는 뭐라고 하냐면 항상 소득 이론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은 소비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다 그래서 반드시 소비가 그만큼 늘어나진 않는다. 그러니까 비례하진 않는다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는 좀 특이해요. 그렇죠? 일생에 걸친 얘기, 생애 주기를 얘기를 하고 있죠. 보통 20대 때 돈 잘 못 벌다가 한 40대부터는 돈 좀 잘 벌다가 은퇴하면 돈이 없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요런 모양이잖아. 그치? 20대 때 많이 벌다가 50대 보통 정점 찍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현재 소득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얼마를 벌까를 염두에 두고 적절한 소비 수준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뭔 내용이에요? 20대 때는 솔직히 월급 제일 적잖아. 그런데 좀 많이 소비하는 성향이 있어요. 특히 이제 막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돈 진짜 많이 나갈 때거든. 결혼해야 되잖아, 그치? 결혼하면 진짜 돈 너무 많이 깨져요. 막 집도 막 해야 되지. 혼수, 그치? 뭐 냉장고, 막 TV 막 이런 거 다 사니까. 근데 이제 사실 돈을 진짜 잘 버는 세대는 사실 여러분 부모님 나이대가 원래 그 소득이 제일 높아요. 왜냐면 40, 50대, 40대에서 50대 넘어갈 때가 회사에서도 좀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아. 근데 그에 비해서 돈 별로 안 써. 특히 아저씨들 보면은 막 한 옷 하나 가지고 막 10년 입는 거 알아? 40대 아저씨들 옷을 안 사요. 그냥 똑같잖아 그냥. 뭐 옷도 안 사고 신발도 안 사. 먹는 것도 많이 안 먹어. 왜냐면 소화가 잘 안 되거든. 맛있는 것도 잘 안 먹어. 그래서 이제 돈이 좀 남죠. 그러니까 그 청년기에 생긴 보통 우리나라는 이 패턴이 그거지. 이제 30대 초반에 막 집을 좀 무리해서 이렇게 막 대출 받아서 산 다음에 돈 이제 많이 벌 때 그걸 갚아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또 남겨놓고 뭐 해야 되냐면 은퇴 후를 대비해서 저축을 해야죠. 왜냐면 은퇴하면 돈이 없잖아. 연금 빼고는 없으니까. 그렇구나.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비극이에요. 뭔지 알아? 우리나라는 중장년층이 노후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노후 대비를 안 해요. 노후 대비를 안 하고 뭐 합니까? 자녀들 사교육비에 쓰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나라가 이러면 안 돼. 너무 슬프지 않아? 우리 부모님이 그 돈이 원래 지금 여러분들 학원, 수학, 영어 막 가는 돈이 부모님 노후 대비 자금입니다.
이 돈을 저축을 해서 은퇴 후를 대비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 자녀의 대학을 위해서 몰빵을 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막 학원 너무 많이 보내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엄마 이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나중에 돈 없으면 그거 누가 책임? 여러분이 또 이제 엄마 모셔야죠. 그렇죠? 이게 악순환이에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보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개 소비 성향과 한 개 저축 성향을 합치면 얼마가 나와요? 100% 1이 됩니다. 맞죠? 그렇지 않아, 그치? 네. 선분 OF의 기울기는 평균이지, 평균. 아까 했었죠? 인간이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A는 0보다 커야지. 뭐 밥은 먹어야죠. 그쵸? B가 1보다 작은 것은 늘어난 소득을 전부 소비하지는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한다? 저축한다. 맞죠? 자, B가 커진다는 것은 소비의 증가분이 가처분. 자, 이거는 결국 그냥 개념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B가 커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한 개 소비 성향이 커지는 것이고, 한번 써볼까? 가처분 소득에 대한, 그러니까 정확히 써야 돼. 소득의 증가분에 대한 소비의 증가분이 커지는 거죠, 맞죠? 그냥 그 말 그 자체야. 근데 얘는 뭐라고 하고 있어? 소비의 증가분이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보다 커진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러면 안 돼. 그렇지 않나? 또 쓰기 귀찮으니까 그게 뭐였지? 요렇게 쓰는 거였나? 소비의 증가분이 그 가처분 소득 증가분보다 크면 이게 원래는 이건데, 가처분 소득 증가분에 대한 이건데, 이러면은 이게 1을 넘기는데 함수가 안 나와요. 왜? B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소비가 증가하면 뭐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지. 그런 일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예외적 존재로 그런 인간들이 있지만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어떤 그 평균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일찍 끝났네.